안녕하세요. 아이를 육아하며 바쁘게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할 때까지 단 하루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었어요. 일하느라 바빴냐고요? 아니요. 바로 시집살이 때문이었습니다. 요즘에도 고된 시집살이가 있냐고 다들 반문하시는데 저는 아직도 가끔씩 시집살이를 혹독하게 당했던 그때의 꿈을 꾸곤 해요. 잠에서 깨면 비로소 이게 다 꿈이구나 안심하며 다시 잠들곤 한답니다. 그 정도로 저에게는 아주 힘든 기억이었네요. 그래도 지금은 그런 억압과 속박에서 자유로워졌는데요. 저의 10월도 탈출기에 대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연애 시절 시어머니가 운영하고 있는 식당에 몇 번 들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분명 거들려고 일어나면 아유 일 돕지 말고 가만히 앉아있어 하시며 저를 손님처럼 귀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랬던 어머님이 결혼을 하니 180도 바뀐 거 있죠. 결혼을 하자마자 시어머니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합가와 더불어 제가 식당에서 함께 일을 하게 됐어요. 아들은 식당 일을 너무 못하니 며느리에게 식당을 물려주겠다는 명목하에 제가 무급으로 일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물려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있는 편도 아니었고 손님이 그리 많은 것도 아니었어요. 가끔씩 단골 손님이 조금씩 오는 정도? 그 정도였고 음식 맛이 다른 식당에 비해 엄청나게 뛰어난 편도 아니었어요. 아마도 시어머니는 저에게 많은 일을 떠맡기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가 오니까 비로소 내가 쉬는 것 같고 좋네. 역시 아들을 낳아야 돼. 그래야 며느리가 이것저것 다 해주잖아. 그러니까 너도 꼭 아들을 낳아. 딸은 아무 소용없어. 그렇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아들 부심이 엄청나신 분이었어요. 아들을 낳은 것 자체가 인생의 업적이라고 자랑하고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연애 시절에는 그 낌새를 눈치채지 못했는데 결혼 생활을 시작하니 스멀스멀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일단 저희가 합가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결혼을 하겠다며 허락을 받으러 갔는데 시어머니가 그 얘기를 들으시고는 펑펑 우시는 거예요.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서러움의 눈물인 것 같더라고요. 너무 당황해서 티슈를 뽑아 시어머니께 건네면서 여쭤봤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갑자기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아들을 잃는 것 같아서 감정이 막 올라오네. 일단요, 딸이 생겼다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대해주시면 되죠. 어쨌든 결혼하면 나랑 자주 못 볼 것 아니니. 자주 올게요. 약속할게요. 나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이 정도로 슬퍼하실 줄은 몰랐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 결혼을 진행하는 게 맞는 건가 싶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흔히들 아들에게 애착이 심한 시어머니를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조금 망설여지긴 했지만 모든 부모가 자식 떠나보내는 게 어렵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듯 시어머니도 비슷한 감정이겠거니 이해하려고 노력했네요. 그리고 며칠 후 시어머니는 신혼집을 구할 돈을 지원해주겠다는 조건을 내걸면서 1년 동안 합가를 요구하셨어요. 가뜩이나 신혼집을 구하지 못했던 상황이라 시어머니의 제안이 저희에게는 나쁘지 않게 들렸고 그렇게 합가를 시작했어요. 합가를 시작하면서 제 남편은 생활비와 용돈 겸 시부모님께 월급의 절반가량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원래도 월급의 일부를 드리곤 했는데 제가 집에 들어오며 금액을 좀 더 높이게 되었죠. 집을 해주시는데 그 정도는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이 준 돈은 아까워서 한 푼도 쓰지 않으시겠다며 받은 돈 또한 차곡차곡 모아서 한꺼번에 되돌려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들의 수입의 절반을 대신 관리해주겠다는 말씀이었죠. 어쨌든 시부모님이 지원해주시기로 한 돈 그리고 다시 돌려받을 돈까지 합하면 꽤 괜찮은 신혼집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신나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그럴싸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족쇄가 될 줄은 몰랐네요. 저희끼리 돈을 모아서 분가를 하기로 한다면 정확한 목표와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시부모님의 돈도 엮여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분가의 시기가 점점 불명확해졌어요. 그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1년이 지났지만 돈이 묶여있다고 하시면서 좀만 더 기다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가뜩이나 남편의 월급 절반을 시부모님께 드리고 나머지 절반으로 생활을 꾸려가고
또 적금까지 들려면 빠듯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평생 시부모님과 합가하며 식당 일을 하면서 지내야 하는 게 아닌가 막막하더라고요. 제일 서러웠을 때가 친정 부모님을 자유롭게 보러 가지 못했을 때였어요. 아무래도 제가 집에 있을 땐 시부모님 끼니를 챙겨드려야 했기 때문에 주말이면 아침, 점심, 저녁을 챙겨드리다 보니 어느새 어둑어둑해지더라고요. 평생 내 편이 되어줄 거라던 남편은 바쁘다는 핑계로 평일에는 밤에 들어오고 주말에는 근무를 나간다며 주랭랑을 치곤 했네요. 이쯤 되니 내가 사기 결혼을 당했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 결혼 전에 남편이 약속했거든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겠다고요. 하지만 막상 결혼해보니 손에서 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합가를 한 지 어느새 2년이 지나고 3년이 되었을 때쯤 남편에게 물어보니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을까? 내가 부모님한테 잘 말해볼게 라는 말만 되풀이하더라고요. 남편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아내가 알아서 집안 살림도 해줘, 시부모님께 효도도 해줘, 끼니도 챙겨줘, 어머님 식당에서 대신 일해줘, 집 구하느라 아둥바둥 살지 않아도 되고 합가하며 부모님 매일 보고 처가에 자주 가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가끔 아내의 잔소리만 좀 모른 척하고 대충 거짓말로 둘러대면 편하게 살 수 있었겠죠. 결혼 후 저는 시어머니의 식당에서 오픈과 마감을 도맡아 했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서 밤에 겨우 잠드는 일상이 반복됐어요. 살면서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렇게 힘든 경험은 처음이었네요. 남자는 부엌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시어머니의 불호령 때문에 남편은 식당 주방 안으로 들어올 수조차 없었습니다. 어쨌든 신혼 초에는 1년만 이렇게 살기로 했기 때문에 끝이 보이는 희망이라도 있었는데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서부터는 어느 순간 체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고된 시간을 버티고 또 버티면서 생각을 아예 비웠던 것 같아요. 자꾸 생각하고 곱씹을수록 화가 나고 열이 받고 그러다 보니 화병이 생길 것 같았거든요. 정말 바보 같았죠. 그때는 그 남자를 선택한 것 또한 제 업보니 그걸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그러셨거든요. 결혼하면 시댁 쪽 사람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니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적어도 저희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고 싶지 않아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연기가 풀풀 나는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냄새가 갑자기 너무 역한 거예요. 그래서 구역질을 했더니 시어머니가 저를 한심하게 보며 말씀하셨어요. 참 유난이다. 시어미 앞에서 더럽게 구역질을 해야겠어? 그것도 주방에서?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속이 갑자기 너무 안 좋아서요. 속은 나도 안 좋아. 어제 먹은 가래떡에 얹혀서 아직도 안 내려간다. 잔말 말고 일해. 좀 있으면 손님 올 거니까. 평소와는 확실히 다른 몸 컨디션 때문에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아프다고 하면 본인이 더 아프다고 나서며 마치 제가 꾀병을 부리는 것처럼 무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남편이 퇴근하고 난 후에 야간 진료 보는 병원에 급히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임신했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임신 소식에 얼떨떨하더라고요. 남편은 신이 나서 집에 가자마자 시부모님께 소식을 알렸고 친정 부모님께 전화를 하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정말 진심으로 좋아해 주셨는데 시어머니는 그래 잘 됐네 하시며 무덤덤하게 반응하셨어요. 솔직히 그때는 살짝 기대했던 것 같아요. 임신까지 했는데 식당 일은 좀 쉬어야 하지 않나 싶었거든요. 시어머니도 그런 저의 몸 상태를 알게 되셨으니 어느 정도는 제 입장을 고려해 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네요. 시어머니는 은근슬쩍 저와 단둘이 있을 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임신 중일수록 더 많이 움직이고 활동해야 한다. 몸이 무겁다고 누워만 있으면 애한테 더 안 좋아. 오늘부터 내가 널 아주 확실하게 단련시켜 줄 테니 그런 줄 알아라.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마치 한 장면의 공포영화 같더라고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더 움직여야 한다고 저에게 일을 더 많이 시키신 거 있죠. 다리가 퉁퉁 부을 때까지 서서 식당 일을 하다 보면 머리가 핑 돌 때가 많았어요. 잠시 앉아서 쉬려고 하면 시어머니는 물이 끓는데 왜 앉아있냐, 설거지 안 하냐, 바닥 좀 닦아라 잔소리 하시면서 제가 쉬는 꼴을 못 보셨어요.
내 몸은 내가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어머니께 용기 내어 말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어머님, 임신 초기는 조심해야 한다고 병원에서도 무리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직원 한 분을 새로 뽑는 건 어떠세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게 아기한테 안 좋을까봐 걱정이에요. 됐어. 무슨 직원이야. 그래서 너는 쉬고 싶다는 말이니? 요새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요. 잠시만 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 뭐 맘대로 해라. 정말요? 귀한 며느님께서 쉬고 싶다고 하시는데 내가 뭐 어떻게 말리겠니? 요즘에는 며느리가 상전이지 뭐. 세상 참 좋아졌어. 그치? 나 때는 만삭인 채로 20명 넘는 손님상 준비하고 그랬어. 뒷정리도 내가 다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밤새 밀린 빨래도 일일이 손으로 빨아서 널고 잤는데 말이야. 내가 그때 태어난 게 한이지 뭐. 지금 태어났으면 나도 너처럼 예쁨 받는 며느리로 살았을 텐데. 넌 참 좋겠어. 시부모가 알아서 일도 해줘, 예뻐해줘, 돈 모아서 집도 해줘. 우리 때는 분가는 꿈도 못 꿨는데 너는 참 복도 많다. 그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알긴 알아? 모르는 것 같은데 네가 그걸 알면 나한테 이런 말 못하지. 어머님도 고생하시는 거 잘 아는데요. 임신을 하게 되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요. 그래, 쉬어라. 죄송합니다. 뭘 나한테 죄송해. 네가 쉬겠다면 쉬는 거지. 나는 뭐 항상 너한테 화만 내는 사람이니? 눈치 좀 보지 마. 누가 보면 내가 항상 눈치 주는 사람인 줄 알겠다. 겨우 시어머니에게 허락을 받고 이제야 좀 쉴 수 있으려나 싶었지만 시댁에서 어떻게 푹 쉴 수 있겠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조금이라도 쉬려고 하면 어김없이 전화해서 집 냉장고에 미나리 있지, 그것 좀 가져와라 하시며 식당으로 오게 만드셨고, 심부름을 하면 온 김에 이것 좀 다듬어, 그리고 설거지 좀 마무리해줘 하시며 일을 시키시더라고요. 말로는 제 맘대로 쉬라고 하시더니 결국에는 예전과 똑같이 일을 하게 됐네요. 그리고 마치 보복하듯이 산더미 같은 일을 주시면서 그것 좀 하고 마감해줘 하시며 먼저 퇴근을 하시더라고요. 괜히 쉰다고 얘기를 꺼냈나 싶었어요. 솔직히 입장 바꿔 생각해봐도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며느리 뱃속에 손주가 자라고 있잖아요. 저라면 더 조심스러워질 것 같고 행여나 잘못될까봐 걱정되어서 쉬라고 할 것 같은데 시어머니는 왜 자꾸 저를 못살게 구는 걸까 궁금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남편을 대하는 태도를 보며 어렴풋이 단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일단 시어머니는 질투가 너무 심하시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임신을 하면서 남편이 저에게 이것저것 많이 해줬거든요. 결혼기념일 때 꽃다발을 사가지고 집에 들어와 저에게 내밀면 어김없이 시어머니가 다가와서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엄마도 꽃 좋아하는데 엄마도 주면 안 돼? 이것보다 더 풍성하고 예쁜 걸로. 응? 줄 거지? 우리 아들은 엄마 제일 좋아하잖아. 우리 엄마가 꽃인데 굳이 사줘야 돼? 역시 우리 아들이 최고네. 그래도 나 아들한테 꽃선물 받고 싶어. 너는 각시한테만 꽃선물 해주고 엄마한테는 선물 안 해주냐? 자꾸 이런 식이면 엄마 진짜 서운하려고 그래. 내일 사다 줄게. 엄마 것도 사왔어야 했는데 내가 센스가 부족했네. 그럼 내일 기다린다. 유독 남편 앞에서만 혀 짧은 아이가 되는 시어머니를 보며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이런 집안도 있구나 하며 이해해보려고 했지만 매번 그 장면을 볼 때마다 놀라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은 남편이 저에게 팔찌를 선물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저한테 일할 때 방해된다고 팔찌를 빼라고 하더니 어느 순간 보면 시어머니가 떡하니 차고 있더라고요. 노골적으로 달라고 말하지 못해서 그냥 어머님 그거 제 팔찌 아니에요 하고 물어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어때? 나한테도 잘 어울리지 않니? 우리 아들이 선물 고르는 안목이 아주 뛰어나다니까. 나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데 내가 하고 다닐까? 어차피 너 팔찌도 잘 안 차고 다니잖니. 그거 제 생일 선물로 받은 건데. 그러니까 항상 고마워하며 살아. 신랑한테 생일 선물 받는 여자가 어디 흔한 줄 아니?
나도 너처럼 자상하고 다정한 남편을 만났어야 했는데.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그렇게 사이가 좋지 못했어요. 오랫동안 함께 하시면서 많은 일들이 있으셨겠지만 각자 개인 플레이를 하는 느낌이랄까요? 시어머니는 그런 애정결핍을 아들을 통해 해소하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시아버지는 어디서 뭘 하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으시는데 아들만큼은 통제하려고 하셨거든요. 그게 도가 지나치다 보니 어쩔 땐 무섭더라고요. 아들에게 워낙 의지를 많이 하고 서로가 애틋하다 보니 저의 존재 자체가 거슬리셨겠죠. 그런 과정에서 저를 미워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시어머니는 유독 저와 있을 때만 악독해지고 노골적으로 저를 싫어하셨어요. 그게 정도가 심해지니까 저도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들이받은 적도 있네요. 어머님, 저도 사람이에요. 심지어 임신까지 했다고요. 마음대로 쉬라고 하셨으면서 왜 자꾸 일을 시키세요? 저한테는 뱃속에 아이도 있잖아요. 마음의 안정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럴 틈이 없어요. 그리고 왜 친정만 가려고 하면 일을 시키세요? 차 타면 30분이면 갈 수 있는 곳인데 마음 편히 가본 적이 없어요. 어머머, 얘 좀 봐. 내가 언제 못 쉬게 했다고. 네가 일 거들겠다고 스스로 식당에 왔으면서. 제가 혼자 쉬려고 하면 늘 전화해서 뭐 가져와라, 온 김에 뭐 해라, 저거 해라 시키시잖아요. 오죽하면 병원에서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제발 좀 쉬래요. 그만 좀 일하래요. 그래, 쉬어. 쉬면 되잖아. 그럼 저 진짜 쉬어요? 그래, 맘대로 해. 홧김에 저는 식당을 나갔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보란듯이 물이 끓는 냄비를 넘어뜨렸고 손등에 화상을 입으셨어요. 가만히 있던 냄비가 왜 넘어졌겠어요? 저는 그게 의도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집에 돌아가 끙끙 앓으며 저의 하극상에 대해 아들에게 폭로했습니다. 내가 살다 며느리한테 큰 소리 들을 줄은 생각도 못했어. 내가 시키면 또 얼마나 시킨다고. 며느리가 매일 누워서 불량식품만 먹길래 걱정되는 마음에 밥 좀 챙겨주겠다고 식당에 좀 오라고 한 것뿐인데 온 김에 미나리 좀 다듬으라고 한 거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나더러 일 좀 그만 시키랜다. 냄비 좀 같이 옮기자고 했더니 그것도 싫다고 휑 가버려서 그거 옮기다가 내가 화상을 입었잖니. 만지기만 해도 따가운데 내일 식당 운영은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이고 아파라. 저도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따지려고 하면 시어머니는 어김없이 화상 입은 손을 들어 보이시며 아들에게 엄마 너무 아파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남편 입장에서는 일을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저에게 사과를 하라고 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저도 할 말이 있는데 말할 틈도 주지 않고 사과하라고 하니까 진짜 속이 답답하더라고요. 결국엔 어르신께 대들고 싶지 않아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며 끝내곤 했지만 그게 점차 쌓이면서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갔어요. 오죽하면 제가 시어머니에게 쌓인 악감정을 내려놓기 위해 영상을 시작했겠어요. 태교는커녕 안정적인 생활조차 누릴 수 없었던 저는 임신 내내 뱃속의 아이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마음이 한없이 가라앉아서 혼자서 울 때도 많았고 남편이 미워져서 이렇게 살 거면 헤어지자고 몇 번이나 얘기했네요. 행복하게 해주겠다더니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고 잠이 오냐며 자고 있는 남편의 등을 수차례 때린 적도 있어요. 그때는 저도 정말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던 것 같아요. 결국 남편이 나서서 저에게 안정을 좀 취하게 해줘야 한다며 친정으로 보내줬습니다.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그게 아니 꼬우신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만삭이네가 친정을 왜 가? 이 좋은 집을 냅두고 그 좁은 데서 태교를 하겠다고? 저는 거기 있는 게 제일 마음이 편해서요. 친정 부모님이 저를 많이 보고 싶어 하시고요. 너는 무슨 말을 이상하게 한다? 그럼 여기가 불편하다는 얘기야? 내가 뭐 괴롭히기라도 했다는 거니? 아무래도 친부모님이 제일 편하긴 하죠. 아무튼 어머님, 식당 일을 당분간 제가 못 도와드릴 것 같아요. 출산 때까지는 좀 쉬었다가 회복하면 다시 도울게요. 마음대로 해라. 누가 뭐라 그랬니? 제가 짐을 싸서 집을 나설 때까지 시어머니는 중얼거리며 싫은 티를 팍팍 내셨어요. 그래도 못 들은 척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뱃속의 아기를 위해서 마음의 안정이 필요했으니까요.
친정집에 도착하니 이곳이 천국이구나 싶더라고요. 친정엄마가 끓여주는 된장찌개에 밥을 2그릇 가득 먹고 침대에 누웠는데 지상낙원이 따로 없었어요. 친정 부모님은 임신한 딸한테 뭐라도 더 먹이고 싶어서 과일도 깎아주시고 고기도 구워주시고 지극정성으로 저를 케어하셨습니다. 일주일 만에 포동포동해져서 얼굴이 동그랗게 변한 저를 보더니 남편도 그제야 저에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여태껏 많이 힘들었나 보구나. 미안해. 못난 남편이라서 당신을 제대로 신경 써주지 못했어. 우리 복덩이 태어나면 부모님한테 지원금 받아서 바로 분가하자. 진짜 약속할게. 이젠 나도 한 집안의 가장으로 당신이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할게. 솔직히 여태껏 당신 힘든 거 알면서도 참아주길 바란 적도 있었어. 못난 마음에 당신이 참아주면 모든 게 평화로우니까 내 욕심만 채우려고 했어. 앞으로는 엄마랑 관련된 일은 전부 내 손에서 해결할게. 당신은 나한테 말만 해. 이제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니 딱 한 번은 믿기로 했어요. 밉고 짜증났지만 그래도 애 아빠잖아요. 분가해서 저희끼리 살 수만 있다면 생활이 훨씬 윤택해질 거라고 믿었던 것이죠. 남편은 이번에 뭔가 제대로 깨달았는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전히 시어머니가 무섭고 두려웠지만 그래도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어서 안심할 수 있었어요. 물론 갑자기 아들이 변했다며 시어머니는 더 화가 나긴 했지만 그것 또한 겪어야 하는 과정이잖아요. 만약 시어머니와 단둘이 있었더라면 분명 저에게 해코지를 하셨을 것 같지만 일단 제가 친정에 있으니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아 좋더라고요. 시간이 좀 지나면 시어머니의 서운함도 잠잠해지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설마 제가 출산할 때까지 벼르고 계실 줄은 몰랐죠. 그렇게 저는 친정집에 요양차 머물렀다가 예정일이 다가와 출산을 하러 병원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아주 황당한 일을 겪었어요. 제가 출산하러 간 산부인과는 시골에 있는 아주 작은 병원이었는데 시댁 바로 옆에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회사에 있는 남편보다 시어머니께서 훨씬 먼저 병원에 달려오셨어요. 막 출산을 하고 넋을 놓은 채로 누워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그곳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제 팔을 잡아당기시는 거예요. 애 다 낳았으면 바로 일해야지. 출산 직후 아이를 안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누워있는 저를 밖으로 끌고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정신도 차리지 못한 채로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어 시어머니를 불러봤어요. 어머님? 오늘 단체 손님 오는 날이다. 이만큼 쉬었으면 충분하지. 뭘 또 계속 누워있으려고 엄살이야. 내가 임신했을 땐 애 낳자마자 바로바로 일어나서 제사상 차리고 그랬어. 어디서 건방지게 누워만 있으려고.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아들 등 뒤에 숨어서 시어머니 뒷담화하고 말이야. 내가 너를 애초에 확실하게 잡았어야 했는데 오냐오냐 봐줬더니 아직까지 기어오르지? 너 시어미가 우습지? 우스우니까 연락도 안 하고 식당 일도 내팽개치고 누워만 있지? 어서 일어나. 안 일어나? 그래도 출산을 하게 되면 며칠 동안 병원에서 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저는 꼼짝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워낙 재촉하며 소란을 피우시니까 그걸 잠재우려면 묵묵히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그때는 모든 걸 내려놓고 체념을 해버린 것 같아요. 그 고집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은 남편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없는 상태였잖아요. 결국 저는 맥없이 시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식당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저에게 이것저것 시키셨어요. 네가 감히 시어머니를 우습게 보냐 하시며 작정한 듯이 가득 쌓인 설거지를 얼른 해치우라고 하셨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왜 나는 아기를 제대로 안아보지 못하고 식당 일을 해야 하는 걸까? 자꾸만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런 저에게 약한 척 하지 말고 빨리 좀 해 하시며 호통을 치셨습니다. 아들에게는 그렇게 다정하시면서 저에게는 이렇게 가혹한 시어머니가 너무 야속했어요. 여기가 이승인지 저승인지 헷갈릴 정도로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몸에 힘이 너무 없어서 그릇을 몇 번이나 떨어뜨렸는데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에게 등짝 세례를 맞았네요. 너 지금 일 못한다고 시위하는 거야? 제대로 좀 해. 시간 없어 죽겠는데 엄살은. 그러다가 갑자기 땅이 움직이고
하늘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숨이 거칠어지기 시작하며 갑자기 눈앞이 암전이 되는데 그 후로 기억을 잃었네요. 시어머니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쓰러진 것이죠. 정신을 차려보니 등과 머리에 차가운 기운이 올라오더라고요. 차가운 주방 바닥에 누워있는 상태였죠. 그리고 귀에는 시어머니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깰려나? 병원 안 데리고 가도 되겠지? 물을 뿌려봐도 소용이 없다니까? 아니 무슨 애가 이렇게 허약해. 설거지 좀 시켰다고 픽픽 쓰러지면 따더러 뭘 어쩌자는 거야. 일부러 쓰러지는 척 한 줄 알았는데 진짜로 쓰러진 것 같아. 어떡해. 순영이네 딸이 간호사 한다고 하지 않았어? 여기 좀 오라고 하면 안 될까? 괜히 병원 데리고 갔다가 시어머니가 괴롭혀서 이렇게 됐다고 하면 어떡해. 아니면 네가 좀 와서 볼래? 너 요양원에서 일도 했다며. 시어머니 식당에 자주 오시는 단골분이 계시거든요. 그분과 통화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어이가 없는 게 며느리가 쓰러졌는데 병원에 데려갈 생각조차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대충 상황을 수습하고 싶으셨는지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느라 바쁘셨어요. 단골분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던 중 시어머니는 의미심장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무튼 내가 며느리 때문에 제명에 못 살겠어.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는데 갈수록 더 마음에 안 들어. 마음 같아서는 확 내쫓고 싶다니까. 그런데 분가시키면 태평하게 놀면서 내 아들 돈 쏙쏙 빼먹는 꼴 봐야 하잖아. 내가 그 꼴을 어떻게 봐. 가져온 건 하나도 없는 주제에 아들 등쳐먹으려고 하니까 꼴 보기 싫지. 그러니까 내가 속이 터지는 거야. 돈? 당연히 없지. 내가 돈이 어딨어. 그냥 걔들 앞에서 있는 척 좀 한 거야. 돈 준다고 해야 나한테 잘하려고 노력이라도 할 거 아니니. 솔직히 지금 아들이 주는 돈 끊기면 답 없어. 식당도 처분해야 돼. 이거 담보 잡고 빚진 것도 있어가지고 솔직히 좀 막막하긴 하지. 일단 애들한테는 돈 묶여있다고 핑계대면서 계속 밀어야지 뭐. 그러다가 나중에 배짜로 가면 지들이 할 말이 있겠어? 아들은 언제나 내 편이니까 이해해줄 거야. 문제는 며느리지. 걔도 별 수 있겠어? 애까지 낳은 마당에 쥐가 어쩔 거야? 이혼이라도 하겠어? 한다 그럼 하라고 해야지 뭐. 물려줄 돈이 어딨니? 이러다가는 빚만 물려주게 생겼어. 그 대화 내용을 들으며 저는 눈을 감고 기절한 척을 하고 있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가관이더라고요. 분가할 때 돈을 지원해줄 테니 남편 월급의 반을 달라고 할 땐 언제고 이제는 지원해줄 돈이 없다고 하네요. 심지어 빚까지 있다고 하시는데 정말 눈이 뒤집어질 정도로 화가 나더라고요. 그럼 저희는 여태껏 밑빠진 독에 물을 부은 셈이었잖아요. 차라리 솔직하게 말씀을 하셨더라면 이렇게 좌절스럽진 않았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등을 보인 채로 통화를 하시다가 저를 힐끔 보셨어요. 제가 조금씩 몸을 움직이자 시어머니도 전화를 급히 끊고 저에게 달려오시더라고요. 너는 무슨 애가 설거지를 하다가 픽 쓰러져.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아무튼 체력 좀 길러. 허약해가지고 어디다 써먹겠어. 바로 그때였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이 소식을 전해 듣고 식당으로 달려온 거예요. 남편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가출 사는 사람이 여기 있냐고. 왜 여기서 쓰러져 있는 건데.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특유의 난처하고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시며 남편에게 달라붙어 어이없는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나는 괜찮다고 하는데도 오늘 단체 손님 온다고 얘가 자꾸 식당에 일을 하러 가야 된다고 하잖아. 내가 그렇게 말렸는데도 소용이 없었다니까. 갑자기 기절을 하길래 내가 안 그래도 병원에 좀 데리고 갈 참이었어. 애가 출산까지 했는데 식당 일까지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러게 내가 계속 누워있으라고 했잖아. 왜 말을 안 들어가지고. 시어머니의 천연덕스러운 연기를 보고 있자니 치가 떨릴 것 같았지만 그보다도 아까 했던 그 말이 더 기억에 남더라고요. 결국 저는 병원에 가서 다시 입원을 했고 그제야 제 아이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요. 엄마인 나조차 온전치 못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자식에게 잘해줄 수 있는 엄마가 될 수 있을까 두려웠거든요. 시어머니가 잠시 외출한 후 남편과 단둘이 있을 때 결국 저는 기절한 채로 들었던 그 내용을 남편에게 전달했어요. 어머님이
우리한테 지원해줄 돈이 없으시대. 그게 무슨 소리야?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그거 다 거짓말 같아. 내가 어쩌다 보니까 어머님 통화 내용을 들었는데 지금 경제적 상황이 많이 안 좋으신가 봐. 빚밖에 없다고 하셨어. 우리 앞에서 있는 척 하신 거래. 사실 물려줄 게 빚밖에 없으시대. 그게 정말이야? 확실히 그렇게 들었어? 확실해. 당신은 일단 안정을 취하고 있어. 내가 한번 물어볼 테니까. 그때 마침 시어머니가 병실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남편이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자 시어머니는 영문도 모른 채 제 남편에게 묻더라고요. 우리 아들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엄마랑 밥 먹으러 나갈까? 너 좋아하는 거 먹으러 가자. 엄마랑 오랜만에 데이트하면 좋잖아. 엄마, 우리 내일 바로 분가할게. 돈 좀 줘. 돈? 무슨 돈? 분가할 때 집 해준다고 돈 모은 거 있다고 했잖아. 그거 얼른 줘. 아, 그거 묶여 있어서 지금 당장은 어려워. 그 말을 3년 전부터 했어.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그럼 그 묶인 돈 어디 있는지만 알려줘. 당장 가서 확인 좀 해보게. 갑자기 서운하게 왜 그래? 엄마는 우리 아들이랑 하루라도 더 붙어있고 싶은데 너는 당장 분가하고 싶은 거야? 며느리가 분가하자고 꼬시니? 내가 이제 더 이상 같이 못 살겠어. 분가하고 싶어. 나도 이제 애 아빠잖아. 그리고 애초에 1년만 같이 있으면 분가시켜주겠다고 약속했잖아. 그런데 지금 3년이 훌쩍 넘었어.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해. 묶여있는 돈은 대체 언제 줄 수 있는 건데? 그것만 확실히 말해줘. 글쎄, 내년쯤? 작년에도 그렇게 얘기했어. 솔직하게 얘기해. 돈이 진짜 있긴 해? 당연히 있지. 그럼 지금 당장 보여줘. 주식이든 코인이든 적금이든 펀드든 어쨌든 그 돈이 어디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 왜 그걸 못 보여주는 건데? 우리 사이에 그런 걸 일일이 보여줘야 돼? 엄마 못 믿어? 엄마가 이럴수록 나는 더 불안해져. 제발 날 실망시키지 마. 그러니까 당장 보여달라고. 나 지금 심각한 거 안 보여? 글쎄, 잘 모르겠다니까. 그걸 어떻게 보여줘야 할지 모르겠네. 설마 돈 없는 거야?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아들, 엄마 말 좀 들어봐. 거짓말 한 거냐고 묻잖아. 엄마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우리 아들 왜 그래? 집 해주겠다며. 돈 모아놨다며. 분명 아들 집은 엄마가 해주겠다며. 그래서 내가 고마워서 월급의 절반까지 갖다 바친 거잖아.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었다고? 그럼 나 여태껏 뭐 한 거야? 내 월급은 왜 가져간 건데? 아들이 엄마 용돈 줄 수도 있지. 생활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분가가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고 합가하며 살다가 천천히 돈 모아서 나가면 되지. 뭘 그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생각하니. 엄마, 진짜 돈 없어? 돈이야 뭐 있다가 없는 거니까. 그럼 빚밖에 없어. 왜? 빚은 왜 있는데? 아니 그게 아줌마들끼리 좀 사건이 있었어. 개주가 도망가는 바람에 돈을 날렸지 뭐야. 그럼 개주를 잡으면 되잖아. 글쎄 해외로 떠나버렸는데 어떻게 잡아. 기다리다 보면 곧 올 거야. 그때 돈 다시 받으면 돼. 그 아줌마가 남한테 피해줄 사람은 아니거든. 아마 사정이 있을 거야. 여태껏 내가 갖다 바쳤던 돈 전부 돌려내. 아들, 그런 게 어딨어. 용돈 하라고 준 돈을 왜 다시 돌려달래? 한 푼도 안 쓰고 따박따박 저축만 하고 있다고 하더니 결국엔 거짓말이었잖아. 어떻게 엄마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나는 엄마만 믿고 월급을 바치고 있었는데 그걸 다 날려버렸다는 거잖아. 다시 회복할게. 시간만 좀 주면. 그동안 나더러 또 돈 갖다 바치라고? 나 이제 애 아빠인데 내 인생은 어쩌고 내 가족은 어쩌고. 네 가족은 나지. 엄마는 가족도 아니야. 어쩜 그렇게 이기적인 얘기만 해? 지금 내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는 줄 알아? 아니, 이제 더 이상 엄마는 내 가족 아니야. 그냥 여기서
우리 각자 갈 길 가자. 나 지금 여기서 엄마랑 더 얘기 나누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만 끝내자.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소리를 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희생하며 키운 노력의 대가가 고작 이거야?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절을 해도 모자랄 판에 각자 갈 길 가자고. 결혼하더니 이제 엄마는 보이지도 않는다 이거야? 엄마야말로 어떻게 나한테 이래? 자식한테 이러면 안 되지! 어떻게 자식을 속여? 남편은 흥분한 나머지 소리를 지르며 물건을 집어던졌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아들의 모습은 처음이었는지 충격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결국 울면서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했지만 남편의 흥분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고 결국 시아버지의 중재로 소란이 멈췄네요. 시부모님이 댁에 돌아가신 후 남편은 저에게 선언하더라고요. 오늘부터 우리는 완전히 독립할 거야. 자식한테 사기치는 부모는 부모도 아니지. 당신도 이제 시부모님은 없다고 생각해. 연락 와도 받지 마. 그 후로 저희는 대출을 받아서 소형 평수의 아파트에 들어가 새롭게 시작했어요. 얼떨결에 분가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늘 하던 식당 일을 하지 않게 되니 몸은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 남편은 시아버지를 만나고 오겠다며 나갔고 돌아와서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또 전달해 주더라고요. 알고 보니 엄마가 빚진 게 걔돈 때문이 아니었어. 외간 남자한테 빠져서 돈을 갖다 바쳤나 봐. 그것 때문에 빚까지 졌대. 그놈은 이미 사기치고 연락 두절인데다가 돌려줄 이유도 없다면서 뻔뻔하게 굴고 있대. 그리고 해외로 도망갔나 봐. 아버지가 뒤늦게 알고 이혼하겠다고 난리쳤다고 하더라고. 어쩌면 두 분 갈라설지도 모르겠어. 생각해보니 시어머니의 식당에 유독 자주 오던 5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 한 분이 있었거든요. 시어머니와 꽤 친해 보이긴 했는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 시어머니의 상간남이었던 거예요. 딱 봐도 사람이 가벼워 보이긴 했는데 그런 사람에게 시어머니가 푹 빠졌었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워낙 외로움을 많이 타는 편이긴 하셨지만 아무리 그래도 외간 남자에게 사기를 당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아무튼 그 남자에게 당하고 난 후 빚까지 진 걸 숨기느라 많이 애쓰신 것 같더라고요. 빚을 갚으려면 제 남편이 주는 돈이 필요했던 거겠죠. 그 일로 시댁은 완전히 파탄이 났어요. 시아버지는 더 이상 시어머니와 같이 살기 싫다며 집을 나가셨고 아들이 주는 돈이 끊긴 시어머니는 빚에 허덕이다가 결국 식당을 정리하고 말았네요.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으니 저에게 계속 전화를 거시더라고요. 저도 딱히 시어머니와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아서 전화를 피했어요. 그랬더니 며칠 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바람에 방심하고 받고 말았네요. 받자마자 시어머니의 훌쩍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가, 잘 지내니? 어머님? 왜 내 전화를 안 받는 거야? 내가 얼마나 전화를 많이 했는데. 죄송해요. 하지만 제 마음이 좀 그래요. 어머님이랑 더 이상 할 말도 없고요. 네가 우리 아들 좀 잘 구슬리면 안 되겠니? 내가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좀 전해다오. 너도 알잖니. 나 아들 없이는 못 사는 거. 손주도 보고 싶고 아들도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으니 가슴이 너무 아파서 그래. 어떻게 엄마한테 단 한 번도 연락을 안 할 수가 있어. 낳아주고 키워주는 애는 나 몰라라 하겠다 이거야? 그 사람 고집 센 거 잘 아시잖아요. 제가 설득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럼 노력을 해야지. 너는 애가 왜 그렇게 무심해? 내가 아들한테 버림받았다고 너까지 날 무시하니? 어쨌든 어머님이 먼저 저희한테 거짓말을 하신 거잖아요. 저도 화가 난다고요. 그리고 저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저 여태껏 결혼 생활하면서 제대로 쉬어본 적도 없어요. 어머님이 하도 일만 시켜서 지문이 사라질 지경이었다고요. 저도 저희 친정에서는 귀한 딸인데 어쩜 그렇게 악독하게 굴 수가 있으세요? 지금이 훨씬 편하고 좋은데 제가 뭐하러 남편을 설득하겠어요? 저는 중간에서 해드릴 게 없는 것 같으니 이만 끊을게요. 저도 여태껏 쌓아온 울분이 터져서 시어머니에게 냉정한 말을 하고 끊어버렸네요.
서운한 마음이 정말 컸어요. 며느리라는 이유로 자존감도 전부 내려놓고 시집살이를 견뎌온 과거가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시원하게 대들기라도 할 걸 그랬나 봐요. 돈을 지원해주겠다고 거짓말하신 건 너무 화나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저희를 놓아주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전히 제가 그 집에 있었더라면 육아와 더불어 식당 일까지 하며 몸이 10개라도 모자랐을 거예요. 그날 기절을 하며 시어머니의 비밀을 알게 되어 결국 시어머니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네요. 그 후로 몇 달이 지나 시어머니는 저에게 문자를 매일 보내셨어요. 손주 사진 좀 보여달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 시어머니에게 마음을 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이 열리긴 할까요? 지금은 시아버지와 가끔 식사를 하는 정도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시아버지는 여전히 시어머니와 따로 살고 계십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가 황혼이혼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시간이 흘러도 아직까지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가 좀처럼 가까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은 거짓말과 외도를 한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었고, 시어머니는 그래도 낳아주고 키워준 엄마인데 연락조차 하지 않은 아들이 괘씸하다는 거죠. 우리 아이의 돌이 다가왔을 때 넌지시 남편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어머님과 어떤 사이로 남고 싶냐고요. 그랬더니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엄마를 이해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화가 나. 엄마도 나에 대한 감정이 비슷하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한동안 가까워질 수 없을 거야. 굳이 엄마를 이해해보려고 노력하고 싶지도 않아. 그러니까 당신도 엄마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살아. 엄마는 고작 돈 때문에 부모를 버리냐며 나한테 괘씸하다고 하지만 나는 엄마의 그 태도에 너무 실망했던 거야. 전혀 미안하지 않은 그 태도. 아들이라면 당연히 엄마의 모든 걸 용서하고 포용해야 한다는 태도가 너무 싫었어. 저도 남편과 같은 마음이었어요. 애초에 시어머니가 저에게 애정을 듬뿍 주는 좋은 분이었다면 제가 뒤에서 연락도 하고 손주 사진도 보내드리고 생신도 챙겼을 것 같은데 저 또한 그런 마음이 들지 않더라고요. 제가 중간에서 신경 쓰지 않는 모습에 시어머니는 괘씸하다고 문자를 보내셨죠. 그냥 저는 시어머니께 괘씸한 며느리로 남으려고 해요. 노력해봤자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냥 편하게 마음 내려놓고 사는 게 낫지 않겠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살 걸 그랬나 봐요. 시어머니와 연을 끊은 이후로 저희는 아주 바쁘게 살았어요. 저는 가끔씩 부업을 했고 남편도 열심히 회사를 다니며 악착같이 돈을 모아 조금씩 평수를 넓혀가고 있네요. 성취하는 재미로 살다 보니까 인생이 살만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끝없는 길을 혼자 외롭게 걷는 기분이었는데 이제는 달라졌네요. 그때는 남편이 죽도록 밉고 짜증났는데 이제는 제법 의젓해 보이고 의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남편과 저는 아이를 키우는 동반자로서 의리를 지키며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좋은 엄마,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도록 잘 살아보겠습니다. 사연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꽃밭이 펼쳐지길 기원할게요. 시어머니와의 새로운 에피소드가 생긴다면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들 안녕히 계세요.